네, 우리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 뒤쪽에 보면 윌슨 이론에 대한 거 간략하게 얘기해 놓고 할게요. 그래서 좀 규제 112쪽이죠. 윌슨은 이제 규제 정치 이론을 먼저 이제 보는데 이게 약간 좀 심화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건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규제 정치론이에요.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규제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정치적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윌슨이 규제 정치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규제라는 것의 의미는 규제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봐요. 이렇게 보면 경제 논리로 가는데 이건 정치 논리로 좀 펼친 거기 때문에 이 편이 정책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행돼야 가능한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듣다가 어려우면요, 그러려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진짜 이걸 안 봐야 된다 이건 아니고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미한 게 뭐냐면은 이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득, 편익, 그 다음에 손해 또는 비용이 있어요. 그럼 규제로 인한 이득과 그 다음에 손해라는 것이 이것이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정치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집중과 분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규제로 인한 이득과 비용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소수에게 특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그래서 특정한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다음 분산됐다는 얘기는 규제로 인한 이득과 손해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규제로 인한 이득과 손해가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면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질까 아니면 적극적 관심을 가질까요? 적극적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냐면 적극적 참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적극적 참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규제로 인한 이득과 손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 몫은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어때요? 적극적 참여가 아니라 무관심해진다. 무관심해진다. 또는요,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참여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규제로 인한 이득과 손해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어때요? 적극적 참여. 또 하나는 어때요? 무관심 또는 참여 부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때 이제 무관심해지거나 참여 부족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무관심해지거나 참여 부족을 설명한 말을 집단 행동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수와 관련한 문제에서 참여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여 부족을 집단 행동의 딜레마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것을 이제 n-1 또는 n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n-1 또는 n분의 1이라고 써요. 이때 n이라는 말은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것. 그래서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참석하지 않는들 어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 뭐 집단 행동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참여 부족을 설명한 대표적 표현을 이제 이렇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왔는데 옆집 사람도 눈 치우고 다 치우는데 뭐 내가 빠져도 누군가겠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자, 이런 어떤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어때요? 많을수록 발생한 현상입니다. 소수일 때는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을수록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극복 방안이라고 해서 다시 뭐 두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 자본이 있긴 한데, 자, 이건 또 별개의 주제고요. 자, 다시 요 개념을 바탕으로 윌슨의 현상은요, 네 가지 유형의 정치적 모습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 다시 보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모습이 정치적 모습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규제로 인한 편익이 집중된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집중된 경우와 분산된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도 집중되는 케이스를 이익 집단의 정치라고 불러요. 이익 집단의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정치, 그 다음 기업가의 정치, 운동가의 정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수의 정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가지 이제 이런 유형이 나타나요. 이때 이제 이익 집단의 정치 같은 것은요, 규제로 인한 이득과 손해가 양쪽 다 있잖아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 케이스, 이건 어때요? 모두 다 이제 무관심해진다, 이렇게 보는 내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컨대 이익 집단의 정치 이제 대표적 예가 있어. 여기는요,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로 몇 개를 좀 챙겨 두세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노사 분규라든가 또 이제 한약 분쟁이라든가 의약 분업이라든가 이런 케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노사 문제, 의약 분업, 또는요 한약 분쟁,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의사회와 약사회가 있을 때요, 만약에 의사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면은 약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요, 약사에게 조금만 유리해지니까요, 의사들이 이제는 어때요? 집단 진료 거부가 나타나요. 이런 형태가 이제 양쪽 다 똘똘 뭉치는 경우입니다. 똘똘 뭉친 경우를 뭐냐면 이익 집단의 정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케이스를요, 다수의 정치인데요. 이 다수의 정치는 모두 무관심해지는 케이스예요. 모두 무관심한 것. 중요하지만 모두 무관심해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종교 행사라든가 또는요 음란물 규제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란물 규제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참 나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무관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더 이상 여기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종교 행사도 사실 이것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문제, 이것도. 서울역 앞에도 가면 그렇고 있어.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서울역 앞에 가면은 이제 그 끊임없이 들려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노래도 잘 부르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부산역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부산역은 이제 부산역 딱 내리는 순간 그가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길어요. 쭉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보면요, 하느님과 가까우신 분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이제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역시 하느님의 길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요. 중얼중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딱 내려가면서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10m 앞에 가면 목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탁이.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거 땡땡 울린 거 있어. 1년 정전인가 있어, 그것도. 그리고 물론 그 옆에 또 찬송가 부대 또 있죠. 그래서 부산은 완벽한 종교 백화점이에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좋은 나라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소원공이에요, 솔직히.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소원공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다수의 정치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있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는 그렇구나. 근데 불행히도 시험이 잘 안 나오죠. 시험은 이제 당연히 이쪽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익 집단의 정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정치라고 했죠. 고객의 정치가 있고요. 그다음 기업가의 정치가 있어요. 고객의 정치는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많이 발생해요. 경제적 규제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고객 정책 사항은 이 경제 규제이기 때문에 포획과 지대 추구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해요. 반면 기업가의 정치는 주로 사회적 규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 환경 규제와 같은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업가의 정치가 운동가의 정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규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가의 정치에 관련돼서 이 규제란 것은요, 자,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 환경 규제가 있어요. 그럼 환경을 규제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 자가 있겠죠. 그럼 환경 규제로 인한 편익을 얻는 자는 누가 편익을 받을까요?
맑은 공기가 될 수 있도록, 그죠?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그 편익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편익은 누구에게? 다수에게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의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요. 그럼 이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제 비용 부담은요, 이때는 어때요?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 기업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뭐 배기가스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때요? 무관심해지고 참여 부족이지만 반대로 어때요? 비용 부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기업가의 정치적 모습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유형이 예가 있다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뭐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2차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느 정도 이 네 가지 유형을 좀 잡히고 나면요,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된다? 예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아. 예시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물 규제는 어디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정리한 것이 그 다음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행정지도라고 있죠. 행정지도는 이건 이제 사실은 행정법에서 의미가 있어요. 행정학에는 이게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지도가 뭐야? 개념적 정의를 내릴 때요, 딱 하나의 표현만 가져가면 됩니다. 행정지도란 비권력적 사실 행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행정지도란 뭐였다? 비권력적 사실 행위입니다. 권력성이 동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란 말은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행정학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행정법을 가면요,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사실상 구속력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 2차적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는 법학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갖고요, 2장을요 좀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갖고 행정환경 봅시다. 우리 이제 어려운 과정은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공부해주면 돼요. 3장이란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는 파트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를 봤을 때는 시험용 비중은 높지 않다. 시험용으로는 비중이 떨어진다. 다만 이제 배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고, 직접적인 출제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출제를 언급하려면 한 0.5문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8쪽 이후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파트 우리가 이제 먼저 읽어보라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나면은 내가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한 30초 만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죠? 책을 빨리 보는 건요, 연습이긴 해요. 근데 책을 빨리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하루 종일 봐도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요, 딱 시간을 짧게 잡아 팍 넘어가야 돼요. 빨리 보나 늦게 보나 결과는 똑같아요. 어쨌든 몰라요. 행정하게 나온 표현은 빨리 보나 늦게 보나 어쨌든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좀 빨리 보셔야 돼요. 쭉 넘어가면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참 되새김질을 좀 한 번씩 해야 돼요. 자, 이 환경의 변화란 말은요, 특히 강조한 게요,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환경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사이니까 1980, 90년대를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 환경이 변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늦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변하는데 행정은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행정이 오히려 사회 변화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행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나 뉴거먼스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경적 지식으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갈게요. 물론 고전에 보면 내적 환경, 외적 환경이라고 있죠. 이거 뭐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지역화, 분권화, 민주화, 뭐 정보사회 흐름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예컨대 환경의 변화에서 세계화란 말이 있어요. 세계화 또는요 지방화 시대예요. 지방화의 시대, 세계화나 지방화의 시대예요. 또 정보화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화의 요청, 민주화 뭐 이거 외에도요 불확실성의 증대 이런 것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회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행정도 여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1편 3장의 내용은요 나중에 쭉 따라가면요 우리가 다음에 가서 또 공부할 겁니다. 2편에서 다시 환경의 변화가 나오고요. 3편 1장에 보면 조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요. 다시 쭉 따라가면 어때요? 6편에서 행정개혁을 공부할 때 환경의 변화가 나옵니다.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편 1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3편 4장인가 5장인가 이쪽에 한 번 더 나와요. 조직혁신을 공부할 때 나와요. 그래서 3편 4장 5장 이쪽에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6편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6편 2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파트에 연결되는 뭐냐 기본 베이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계화란 말을 써요. 세계화란 말을 쓰는데요. 세계화란 말이 참 다의적인 내용인데 1970년대 이후를 국제화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있잖아. 1940년대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나온 현상을요. 양극화 이렇게 보여. 양극화. 자, 1945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순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전 세계는 두 개의 질서로 재편돼요. 이게 뭐죠? 미소의 대립입니다. 양극화죠. 양극화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요. 이 양극화의 개념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체제 간의 경쟁이에요. 체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경쟁이 일어나요. 다시 얘가 1970년대 대땅 화해의 시대로 가면서요. 여기서부터 국제화의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국제화의 시대. 그래서 양극화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구소련도 붕괴하는 시점이 오고 붕괴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리고 미소 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국교 수립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 옛날에 우리는요, 국교를 지금 얘기하면 대만하고 국교를 열었고, 중공하고는 어때요? 단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우리는 어때요? 중공이 이젠 중국이 된 거고, 대만은 빠져버리면서요,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얘기가 아니지만, 국교 단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소위 그 유명했던 이제 핑퐁 외교를 불러요. 핑퐁 외교. 이거 탁구 통해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교 와요. 여기서 사회가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국제화 시대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가면서요. 소위 세계화를 불러요.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경쟁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경쟁이라고 했다? 체제 간의 경쟁이에요. 이쪽은요, 국가 간의 경쟁이에요. 이쪽에는 뭐죠? 지방 단위 간의 경쟁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경이 사라져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특히 EU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EU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저기 어디였죠? 네덜란드 그 옆에 벨기에인가? 그거 보면 참 재미나더라고요. 도시 한가운데가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10번씩이잖아. 국경을 왕복하더라고. 그래서 도시 한 번에 떡작히죠. 더 재미난 건요,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은요, 두 나라 있잖아요. 국적을 가져. 그래서 이 나라, 이쪽으로 하면 네덜란드, 이쪽은 벨기에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밀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더라고요. 요쪽에 가져갖고 이쪽 창문 던지면 밀수가 된 거야. 그래서 아주 재미난 동네더라고 이게.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오니까 어때요? 국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경이 없다. 이게 뭐죠?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국경이 없다는 얘기는 이전 경쟁이 단위 뭐냐면 지역 단위 경쟁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은 세계화는 뭐죠? 무한 경쟁의 시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는 어때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화라는 말을 써요. 지방화. 지금은 어때요? 지방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 개는 사실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계화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행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경쟁입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또 지방화의 시대는요. 국가 단위 성장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성장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집권이 중요하다. 지방 분권이 중요하다. 분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권 단위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또 정보화 사회가 도래해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다 보니까요. 지식조직이라든가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식조직 또는 이제 전자정부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주화의 의미는요. 이건 이제 이건 안에 있는 내용 책 가지고 좀 읽어 갈게요. 민주화는 대외적, 대내적인 양쪽의 어떤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민주화의 의미. 자, 어디 있더라? 민주화의 의미는 121쪽 밑에 있죠. 민주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가 좀 독특한 형태예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흐름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보통 하나는 4.19죠. 4.19. 4.19에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죠. 5.18은 약간 다른 의미예요. 좀 다른 의미고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6.29 선언. 6.29 선언.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예요. 5.18은 좀 사실 이제 복잡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완의 혁명이 가까워요. 미완의 근데 성공한 혁명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4.19는 반 정도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6.29 선언 같은 거는요 성공한 모델로 보는 거 이게 6.29 선언은 알겠죠. 6.29 선언. 그래서 5공화국이 무너지고 6공화국이 넘어간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6.29 선언. 6.29 선언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굉장히 강화됐었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파트가. 그 정권 교체와 함께 이어진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민주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에서요. 시민혁명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원래 시민혁명은 어때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기타 이런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은 유럽에서는 성공한 케이스지만요. 아시아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경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가 탱크에서 다 깔려버렸고요. 미얀마의 시위도 무산이 됐고 일본에서 시위도 과거에 했었다가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세대가 좀 지났으니까 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있죠. 마음속에 저 소변은 뭐가 있다? 시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이거야.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의지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로 남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라든가 또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최근에 갖고 우리가 한류가 불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창의성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이게 안 됩니다. 일본 창의성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내가 일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지만은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국민성을 얘기할 때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작용을 해요. 일본은 1960년대 이후에 민주화라기보다는 좌파의 운동이 조금 있었는데 다 무너집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이후부터는 전혀 나오지가 못해요.
중국은 지난번에 천안문 사건에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강연이 돼버리니까. 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많은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두 번째 줄. 민주화는 대적 측면에서 참여와 공개 및 책임을 강조하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관리상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만 좀 언더라인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부연하는 설명이 뒤쪽에 나와 있는데, 뒤에는 그건 체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요. 권위주의적 형태에서 민족 관행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권위주의가 민주적 관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사회적 갈등의 조정 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국가가 권위적으로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어렵다. 지금은 대화 타협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흐름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고객 만족이라든가 또 행정 내부에선 테일러식 통제가 아니라 참여와 대화를 통한 관리 방식의 변화다. 이런 게 민주화의 넓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보화라는 파트가 있어. 이건 별도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NGO 시민사회 성수 이것도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할 사항인데,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뭐부터 보자? 정보화부터 봅시다. 자, 정보화 사회란 말을 써요. 이제 정보화 사회란 말은 여러 학자들이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엘빈 토플러죠. 엘빈 토플러의 그 유명했던 제3의 물결이 있죠. 엘빈 토플러 이론도 있고요. 다니엘 베리한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피터 드러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미래학자입니다. 이런 미래학자에서 제시했던 건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죠. 농업사회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농업사회가 등장한 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농업사회가 등장했을까요? 네, 신석기 혁명 맞아요. 10,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농업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명이 나온 것은 AD를 전환 시점이니까요. 사실상 오래되진 않았죠. 다시 여기서 1765년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바로 산업사회가 나온 건 아니죠. 산업사회는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산업사회가 도래된 거죠.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1950년대와 1980년대에 두 차례 걸쳐서 있어요. 1950년대에 있었던 것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혁명.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요. 1980년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개발과 함께 연결이 시작되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80년대, 1980년대 이후를 정보화 사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비교하는 개념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산업사회라는 것을 정의할 때요, 산업사회는 유형적 자산이 중시되는 사회예요. 물질, 재화, 에너지예요. 물질 또는 재화, 에너지예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는요, 무형적 자산이 중시되는 사회예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고요. 산업사회는 유형적 자산이 중시되는 사회. 다시 바꿨으면은 물질, 그리고 그 물질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건데, 그거라 쓰지 않고 뭐냐, 자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본.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 물질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이런과 대비된 말로서 최근에 지본주의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본이란 말은요,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징에 대한 이해인데, 자, 산업사회는 유형적 자산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직이나 기업을 평가할 때요, 유형적 자산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정보사회는 유형적 자산만이 아니라 무형적 자산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직론을 공부하면 BSC라고 불러요. 균형성과표라고 불러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종합적 평가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이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BSC는 내가 이제 가능한 연결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1편 얘기하다 2편, 2편 하다 3편, 3편 하다 4편 이걸 연결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요.
무의식 정어. 그래서 사실 여기 연결된 게 나오고 여기 연결된 게 나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이거예요. 단계별 학습을 강의하기 어렵다는 게 어려워요. 1단계 필요한 거, 2단계 필요한 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이걸 연결을 많이 시켜요. 자, 다시 이제 특징을 언급할게요. 산업사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생산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요,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자, 여기는요, 좀 다시 확장하면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할 때 산업사회는 뭐냐면 대량 생산 체제예요. 대량 생산 체제. 대량 생산,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다운된 것입니다. 반면 정보사회는요,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불러요. 다품종 소량 생산. 품종은 다양하게 하지만요, 생산 조금만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고요. 이건 다시 왜 이렇게 변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얘는 누구 중심이었다? 공급자 중심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요, 누구 중심이다? 수요자 중심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자, 수요자 중심과 공급자는 다른 내용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경쟁력이 있으려면요, 싸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싸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바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이 사회예요. 우린 남과 똑같은 서비스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차별화된 서비스, 다른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아니라 뭐죠?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컨텐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자면요, 얘는 무슨 시대다? 붕어빵의 시대예요. 붕어빵의 시대. 붕어빵이나 국화빵의 시대. 똑같은 붕어가 나와야 돼요. 이건 무슨 시대다? 아바타의 시대예요. 각자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에서 요구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 요구된 것이 정형화 또는 표준화, 또 반복성, 또 획일성, 이런 것들입니다. 획일성, 반복성. 자, 정형화, 표준화, 획일성, 반복성,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지금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일 때는요, 남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정형화, 비표준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획일성이 아니고요,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텐츠 시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양사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행정이 사회를 변하나요? 사회가 행정을 변화시키나요? 사회가 행정을 변화시키겠죠? 행정이 사회를 변하는 건 안 되죠? 사회가 바뀌니까 행정이 뭘로? 이런 행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이 왜 필요하냐면 사회가 바뀌기 때문인 거, 이게. 사회의 요구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이런 산업사의 특징에서 이걸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은, 이렇게 물으면요, 그 조직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데? 관료제를 불러요. 계층제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계층제적 구조 또는요, 이걸 수직적 구조라고 불러요. 수직적 구조. 이런 것을 이제 관료제가 여기에 해당돼요. 관료제. 이런 구조가 가장 뭐냐면 능률성 있게, 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능률성인데 가장 능률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 조직이에요. 반면 지금같이 이런 창의성이 요구된 시대는 관료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우리가 수평적 구조라 부르고요, 평면적 구조라 부르고 탈계층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탈계층의 형태나 또는요, 수평적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팀 구조라 부릅니다. 팀 조직. 자, 지금은 조직론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좀 같이 잡고 있습니다. 조직론 공부할 때 계층제가 좋으냐, 관료제가 좋으냐, 아니면요, 수평적 구조가 좋으냐, 팀이 좋으냐, 이게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도 장점이 있어요. 관료제 장점은요, 신속, 능률성입니다. 그렇지만 수평적 구조, 팀 조직의 가장 큰 장점 어디 있다?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창의성은 절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관료제에서, 계층제에서는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 이게. 수직적인 상황에서 지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저 새로운 생각이 있는데요, 집에 가. 안 된단 말이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일해.
이런 얘기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건 어때요?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변하고 있다. 자, 이것이 산업사회 정보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기타 부가적 특징 몇 개 있는데 뭐 이건데 어떤 거 들까요? 자, 규모의 경제 밑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이원하다란 말이 있어요. 산업사회는 생산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소비자 따로 있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니까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것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프로썸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토플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프로썸머란 말이 있어요. 프로썸머란 말은 자, 프로듀서는 뭐예요? 생산자가 되잖아요. 프로듀서, 그죠? 그 다음에 컨슈머, 컨슈머 이렇게 부르기도 하나요? 이건 소비자를 얘기하죠. 두 개를 합성어로 뭐야? 프로슈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프로듀서는 아시죠? 방송의 PD를 프로듀서예요. PD잖아요, 그죠? 방송 PD가 뭐예요? 제작자 아니에요, 제작자. 에?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PD, 프로듀서,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컨슈머. 이 두 개 합쳐갖고 프로서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형적 자산의 특성 때문에 나와요. 예컨대 내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부터 내가 음원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산자가 되지만 나는 뭐가 되죠? 소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또 다른 친구가 내 걸 다시 다운로드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생산자가 되고 또 이 사람이 소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어때요? 희미하다, 불명확하다. 이게 지적재산권의 문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리포트 낼 때겠죠. 내가 내면 레포트고 네가 내면 리포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만들면 뒤에 몇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누가 저작자인지 원본인지도 희미해지지.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이제 C 받고 이제 뒤에 뺏겨낸 사람 A 받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바로 여기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정보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뭐냐면 정보에서 비이전성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무한복사성이라고 불러요. 정보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이 소위 이제 프로서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즘은 뭐 생산자 소비자 개념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시대인 건 분명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사회에 이제 사회에 미친 영향이 다 통과하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뭐 마타이 효과니 그레이션 법칙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뭐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장에 보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담론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참 정리하기는 어렵고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험엔 거의 잘 안 나오고 이런 건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어때요? 그냥 통과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통과하더라도 약간만 알고 하면은 모더니즘이란 말은 산업사회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보사회와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한 의미라고 이해하세요. 유사한 의미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추해서 가자. 유추해서 가자.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의 장르에 보면 있잖아요. 소위 인디 음악이란 말을 써요. 인디 음악. 인디펜던스요. 독자적 음악 세계 이런 걸 얘기해요. 인디 음악 이렇게 쓰는데요. 뭐 인디 음악이 뭐 인디언 음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독자적 음악을 얘기해요.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갖고 우리 아는 엔터테인먼트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작곡가도 딸려 있고 가수도 딸려 있고 그죠? 안무한 사람도 있고 뭐 백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업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션을 한 사람은 뮤지션이 없어요. 없고 어때요? 상업적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람 먹이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보면 이제 TV에 요즘 많이 나오는 유명한 이제 몇몇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가수가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없죠.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상업적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음악을 만들자. 이런 걸 인디 음악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개념이 뭐냐면요. 개성을 중시하자.
다양성을 중시하자.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본질은 뭐냐면 개성이나 또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겁니다. 개개인이 차이를 인정하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 도입하려니까 많은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도전과 반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과 반발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바로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여기 보면 구성주의니 상대주의니 해방주의니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고, 다시 이제 자, 129쪽에 보면요, 모더니즘적 행정과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관료제와 탈관료제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냐 탈관료제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파머의 반관료제 개념이 있는데, 반관료 중에 130쪽에 보면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이란 말이 있어요. 시험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10번 이상 나와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2번 나온 게 다하니까 그냥 이런 말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담론이란 것도요, 좀 시간 두고 설명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만 이제 담론이란 게 2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건데, 자, 이 박사 밀란 사람은 담론이란 말을 쓸 때요, 행정을 소수 관료의 전문성을 바탕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자, 이걸 담론이라고 불러요. 근대 입법국가, 현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대 입법국가에서 정책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정책의 주도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대에는 누가? 의회가 정책의 주도권을 가졌겠죠. 그럼 다시 행정국가는 이걸 누가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요? 그치, 행정 아닙니까? 그냥 행정국가잖아. 근데 행정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이 모든 공무원이 아니겠죠? 행정부 내에서 어때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겠죠? 말하자면 이러면 얘만 있지 뭐 밑에 뭐 권력은 무슨 권력이야? 그래서 행정에서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민은, 국민은 여전히 뭐가 되죠? 피치자가 되는 거예요. 피치자. 통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여기서 어때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인정하자? 정책의 과정에, 그죠? 정책의 과정에, 여기는 의회도 있고, 그죠? 의회도 있고, 또 이건 뭐야? 행정부도 있고 한데, 요 자리에다 뭐죠? 시민을 이 자리에 좀 더 포함시키자라고 본 것이 담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과정에 누구냐면, 소외된 시민을요, 소외된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키자. 이게 담론 개념이에요. 자, 이런 바탕을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이게 직접이에요? 간접이죠. 간접민주.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대의제라고 불렀죠. 그죠? 대의제잖아. 대의제에서 일반 국민은 사실은 뭐 말이 주인이지 진짜 주인은 무슨 주인이야?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담론에 의하면 이들을 어때요? 여기 참여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민주주의 또는 이제 참여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담론의 의미는 뭐였다? 이런 참여민주주의와 연결된 거예요. 참여민주주의 또는요 이게 심의민주주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민의 자리를 이 자리에 포함시키자라는 개념을 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론이란 말은 그냥 있잖아요. 말하자, 입하고 하자 이거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대화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이 정도까지는 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은 너무 좀 지엽적 문제예요. 너무 세세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 세세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시민사회가 있어요. 이거 잠시 후에 할 테니까, 살짝만 읽어두세요. 살짝만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제3섹터하고 그 다음에 행정 이념이라는 파트 일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